네, 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그리고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일 정상회담 2일 서울에서 열리는 것으로 이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역사 문제에 대한 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아베 신조 총리의 입장 표명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오느냐, 이게 뭐 제일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 김우석 소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협상이 성사가 됐다라고 하면은 일본 측에서도 일정 정도 성의 표시를 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일정 정도 조율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네. 그 수준은 지켜봐야겠지만 우리가 그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이제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런 마인드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위안부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꼭 견지해야 할, 한일 외교상에서는 견지해야 할 주제이고, 이게 뭐 한일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외교라고 하는 게 뭐 고지전을 하듯이 하나의 그 고지를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 명분과 외교적 네. 실리라고 하는 것들이 가교가 될 수 있는 대화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강석진 전 국장, 뭐 주일 특보원도 오래 지내셨고,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아쉽기는, 그러니까 만남 자체가 이루어졌다는 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제 특파원으로 있던 시절에 무라야마 총리가 무라야마 있었는데, 다마가 그때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무라야마 총리가 굉장히 전진적인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말에는 개념이 없는 일본식의 그 쯔구나이킹이라는 단어로 약간의 그냥 뭐 위로금 비슷한 걸 주려고 그랬는데 그 우리가 거부하지 않았었으니까 네. 그때보다 훨씬 더 보수화된 정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속 시원한 말은 좀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 역사 문제를 비롯해서 네. 뭐 한일 간에 이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정부 간 대화도 중요하고, 네. 또 사실은 이 일본이 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의원이고 장관이고 총리니까 의원 외교 차원에서의 활동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뭐 한일 의원연맹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예. 사실 굉장히 어려울 때일수록 그 한일 의원연맹과 같이 다방면의 대화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뭐 예. 일본에서나 한국에서나 같은 인식이었는데요. 서청원 최고위원, 그 새누리당 최고위원께서 우리 쪽에서 대표였고, 그래서 네. 일본도 많이 왔다 갔다 저쪽 하면서, 일본 쪽은 누구죠? 누가간가요? 제가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 채널을 통해서 많이 의견이 조율이 되고 이랬던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정치권의 노력, 또 시민사회, 민간에서의 노력,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차곡차곡 쌓아져서 네. 이제 한일 정상회담의 성사로까지 가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해야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말하자면 이게 퍼즐 조각의 마지막이 좀 맞춰지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 한일 관계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하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갖다 가장 크게 공유하는 국가이기도 하고, 예. 경제적인 관계도 깊고 그렇기 때문에 예. 아주 중요하죠. 안보 협력도 알겠습니다. 중요하고. 네. 이 어렵게 성사된 회담인데 잘 준비돼서 네. 어쨌든 성과가 좀 조금이라도 있는 그런 회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근데 우리 정치권은 교과서 공방으로 여념이 없네요. 네. 이건 뭐 정치권에서 전쟁이라는 말을 자꾸 쓰더라고요. 교과서 전쟁이다. 네. 뭐 이런 말도 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정연설,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에 이 교과서 공방이 더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상황을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에는 강석진 평론가께서. 그러니까 2막이 오른 셈이죠. 어저께 이막이 올랐다. 예, 시정연설을 계기로 이게 몇 막까지 있을까요?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오늘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부천역 광장에서 예. 이제 이야기한 거를 보면은
이 문제를 갖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싸워서 총선 때 쟁점으로 가져간다는 걸 분명히 워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 5막 6막까지 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뭐 준비가 되고 있다기보다 얼결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예. 싸움은 오래 갈 것 알겠어요. 같습니다.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네. 예, 제가 중간에 말을 자른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저 대통령이 어저께 4분 정도 전체 네. 시정연설의 10분의 1 정도를 할애했지만 예. 결국 어저께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국정교과서 연설이다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단호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야당도 또한 뭐 단호하게 싸워 물러설 수 없다. 예, 그렇게 지금 전쟁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당분간 더 심화 격화되면서 상당한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예. 거기서요. 제가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걸로 인해서 다른 많은 국정의 이슈들이 예. 말려 지금 들어가고 블랙홀이 되고 있어요. 예. 예. 그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게 굉장히 예.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김은석 부소장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대통령의 그 시정연설은 뭐 교과서 문제만은 아니었죠. 1년 동안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정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4대 개혁과제, 경제살리기법 네. 다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제살리기 청년 대책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 쟁점화하고 있는 그런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국민 앞에 명확하게 그 책임자로서 설명을 하신 거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뭐 지금은 싸움이 계속 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아주 명쾌해진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요? 어떤 점이 명쾌해졌다고 보십니까? 어차피 이게 뭐 국회에서 하는 권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여론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 네. 뭐 다음 주면은 일단 본격적으로 고시가 끝나고 교과서 개정 뭐 편찬 사업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본안 가지고 얘기가 더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야당의 입장에서도 명백하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국회에서 하는 것들은 행정부에 하는 거를 그냥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걸 국회 그 권한 내에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총선까지 이거를 다른 거 다 밀어놓고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건 결국 총선 전략으로 여론 전쟁을 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당의 입장하고 야당의 입장이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그 길로 갈 것이다. 그리고 뭐 국민들이 보기에 판단을 하시겠죠. 앞으로 이게 더 격화되고 여론전의 양상을 띠면서 사실 여론전의 양상을 띠면 그만큼 거칠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말들이 거칠어지겠죠. 그러면서 선거 때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두 분 다 이렇게 일단 전망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부 TF의 존재를 둘러싸고도 네. 오가는 말들이 굉장히 거칠죠. 제가 참 온기가 조금 네. 민망한 그런 수준의 말들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예결위에서 이 교육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제 또 교과서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되면서 이정현 의원, 네. 이른바 적화통일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좀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잠시 같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내년도 나라 살림을 심사하겠다며 소집된 국회 예결위 회의는 역사교과서 문제로 시종일관 시끄러웠습니다. 교육부 예비비 자료 제출 문제로 충돌했다 가까스로 속개했지만 말 한마디에 또다시 파행했습니다. 올바른 교과서를 반대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번에는 국정화 반대론자를 적화통일 세력으로 간주해 논란이 됐습니다. 언젠가는 적화 통일이 될 것이고 북한 체제로 통일이 될 것이고 그들의 세상이 되게 됐을 때에 바로 남한 내에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미리 그런 교육을 시키겠다는 용공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주려는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최고위원이 편향교과서 집필진 등을 겨냥한 것이지 야당 의원들에게 한 말은 아니었다고 유감을 표명한 뒤에야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지만 씨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분이 누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하고는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나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어떨까? 공천에서 탈락할까 여당 의원들이 소신대로 행동하지 못한다고 몰아붙이자 항의가 터져나왔습니다. 교과서에 편향성이 있다는 것은 누누이 주장되었고 사실로 눈으로 확인되어 왔는 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마치
대통령이 지시와 명령에 의해서 따라가는 듯한 교과서 태스크포스의 성격을 놓고도 공방을 주고받으며 교문위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번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우입니다. 네, 저희들이 저런 리포트를 보내드릴 때마다 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 냉소주의를 결과적으로 조장하지 않을까 사실은 좀 조심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죠. 지금 이 교과서 공방이 뭐 상당히 거친 수준이고 이걸 뭐 넘어서 위험한 수준까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언해놓고 사과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 리포트에 나온 그 이정현 의원의 발언이나 또 새정치민주연합 서른 의원의 발언, 이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먼저 김우석 부소장께서. 싸움이 격화되면 원래 본질은 사라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길거리에서도 뭐 왜 반말을 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말꼬리 잡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되지 않습니까? 사돈의 팔종까지 엮여가지고. 그런데 저작거리의 싸움하고 정치인들의 싸움은 좀 달라야겠죠. 국회에는 적어도 그런 것들 통합해내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안타깝습니다. 사실 국민에게는 교과서 문제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거는 실종돼 버렸고, 네. 국회는 지금 경제 살리기나 개혁 입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다 없어져 버리고 또 그 싸움으로 변질돼 버렸단 말이죠. 게다가 이제 12월 말이면은 국회 지역구도 사실 법적 근거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다 없어지고 그냥 그 공방만 남게 되니까 19대 국회가 가뜩이나 최악의 국회라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시정연설도 대통령이 통합의 문을 열지 못하고 분열과 공방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봤는데요. 오늘 그대로 이제 나타난 겁니다. 특히 이정현 의원의 말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말입니다. 저게 지난번 발언도 보면은 국민이 아니다. 이 비국민이라는 이야기는 일제시대 때 불령선인을 갖다가 일제가 공격할 때 쓰던 단어인데 그 개념이 되살아난 것 같았고, 오늘도 전형적인 메카시즘적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과 관련해서 이 야당 의원들이 뭐 시위를 한 거죠? 네. 뭐 국정화 반대, 뭐 이런 뭐 민생 우선 이런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 피켓팅도 아니고 저 노트북 뒤에다가 뭘 아주 새로운 형태의 그 시위였는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어쨌든 행정부의 수장이 입법부에 와서 예산과 관련된 시정연설을 하는 자리이니 입장이 달라도 예는 갖추자고 설득을 13분 이상 했는데도 결국은 야당 의원들이 듣지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이죠. 예. 뭐 야당 쪽이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그런 면에서 바람직한 장면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김 부소장님께서 이제 싸움 이야기에 빗댔지만 싸움이 벌어지면 나중에 뭐 삿대질하고 뭐 주먹질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맨 처음에 싸움이 벌어지게 된 원인, 누가 싸움을 벌였냐,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으로 지금의 이 문제는 교과서의 부분들을 실제로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원인이 없이 결과에 대해서 처방이 서로 달라져가지고 부딪히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검정체제에서 이렇게 된 교과서에 대해서 야당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얘기가 없어요. 실제로 교과서가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고 그런 개선책이 뭐냐, 이런 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 문제를 좀 천착하지 않고 그냥 싸움거리 하나로 만들지 않았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좀 건설적으로 내용을 가지고 토론할 수는 없을까요? 알겠습니다. 뭐 두 분이 오늘은 좀 문제의식이 좀 비슷한 장면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좀 진도가 좀 빠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도 싸움하다 보면 뭐 왜 반말하냐 해서 네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게 가는 거 아닙니까? 양당의 대표들의 발언 수준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 거 아시죠? 좌파들이 총준동해가지고 교학사 사주 목을 따 죽여버리겠다. 불질러 다 태워 죽여버리겠다. 이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는 학교의 교장과 선생들은 우리가 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에 한 곳만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직 국정교과서가 집필도 안 됐는데 무슨 친일이하고 독재미하고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겠습니까? 그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의 발언의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또 김무성 대표의 경우에 자기가 이렇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설명한 대목이고요. 또 문재인 대표도 뭐 이게 뭐 속담처럼 내려오는 이런 말이니까 뭐 그걸 인용하듯이 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집권당의 대표와 제1야당의 대표 입에서 이런 단어들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건지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좀 직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야 대표가 사실은 중간에 있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저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 현실이 여야 대표를 비롯해서 정당이 반대편 자기들의 극단을 보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력화를 해서 그 힘으로 정치를 해나가는 구도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그 비정상적인 대화 뭐 채널이나 대국민 발언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예. 저는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교과서를 저 우파에서도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서 채택이 많이 되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갖다 여러 번 이제 드렸었는데 그 지금 이제 교과서 채택에 대해서 협박을 했다는 부분을 갖다 이제 김무성 대표가 좀 거친 말을 인용을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도 문제가 됐던 건 사실은 그 협박 발언 이전에 좀 채택이 되도록 물밑 공작을 한 데서부터 여러 가지 갈등이 빚어지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고 문재인 대표도 이 싸움에 있어서 오바를 하면은 나중에 여론에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론은 잘 가고 있지만 반대쪽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 문재인 대표는 물론이고 야당 쪽에서도 좀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거친 말은 최대한 자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이 소속 의원들이 좀 이전 투구 양상을 보여도 당 대표는 좀 그걸 말리거나 아니면은 좀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대화라고 하는 이 정치의 본령을 지켜가기 위해서 좀 이렇게 금도를 지켜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게 이 교과서 공방에서는 양당의 두 대표가 제일 앞장서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현실적으로 몇 달 후에 있을 선거와 공천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게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속 의원들이 이게 안 나설 수가 없는 상황 아니냐. 지금 상황이 말이죠. 어쨌든 참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전국이 거칠어진 주요한 책임의 이 일단을 저는 양당 대표한테 좀 묻고 싶은 심정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대표가 저 정도 말씀들을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의원들은 한술 더 떠야지 저보다 수위가 낮으면 생색도 안 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 여야 내부 사정도 좀 한두 가지씩은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그 우선 여당 상황부터 말이죠. 이 상황에서 황우여 부총리 경질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과 그 정부가 약간 엇박자가 난 것들이 있죠. 사실은 엇박자가 난 건 사실이죠. 교육부 당 쪽에서는 교육부가 실제적으로 책임을 지고 무엇인가를 주도를 하고 리드를 하고 이러길 바랐었는데 보기에는 좀 미온적이었다 이런 측면이고 교육부에 있어서는 어차피 행정 절차에 따라서 가는 건데 당이 무슨 뭐 플랜카드나 이렇게 하면서 괜히 여론화 시켰다 이런 얘기들을 좀 오버했다 이렇게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 일정 정도는 그 정부가 좀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검정 절차를 교육부에서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벌어지질 않거든요. 네. 사실은 그 검정이라고 하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통제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 국정화 과정에서도 교육부가 약간 뒤에 물러나 있는 듯한 그런 네. 모습을 보였던 게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는 교육부총리,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의 경질론이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건 별개의 문제지만 예. 사실은 지금이라도 네. 사실은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뭐 황우여 부총리가 더욱 매진하겠다 이러면서 사퇴로는 지금 일단 잠재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계속 내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기 황우여 부총리가 박차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신이 안 맞는다 이러고. 예, 그러든지 예. 뭐 아니면 여론의 역풍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생각에서 차근차근 하려고 했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사실 여당에서 황우여 부총리 경질론을 이야기하지만 황우여 부총리 막상 그만둔다고 그러면 아마 굉장히 당황할 거는 여당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그래요? 예. 예. 뭐 그다음에 청문회는 또 어떻게 치르고 일은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사실상 경질할지도 못할 거면서 지금 경질론을 그래. 내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아니 뭐 생각이 책임 됩니다. 있는 뭐 인사권자가 경질론을 얘기한 건 아니니까요. 여러 아니, 가지 근데 의견이 있는 거죠. 당 대표까지도 대표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하다라는 불만을 대변하는 그건 나중에 거죠. 이제 그렇게 예. 한 이야기지만. 알겠습니다. 그것도 뭐 그렇죠. 사실 당 대표가 충분히 그런 얘기 나올 만하다는 얘기는 사실상 물러나는 얘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럼요.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건 그렇고. 저 새정치민주연합 쪽은 말이죠. 네. 현역 의원 20% 물갈이가 지금 당론으로 돼 있고 이 작업을 담당할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이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회의 하지 않았습니까? 회의가 네. 시작됐습니다. 조은 위원장 위원 구성이 무엇보다도 사심 없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네. 이랬습니다만 네. 그러나 이 비노 의원들 네. 이 시민단체 출신들이 많아서 뭐 이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비노 의원들의 걱정이 그렇게 근거 없는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은 위원장이 옛날에 한명숙 대표 시절에 네.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조은 위원장이 임명이 될 때 또 위원들 인선 과정에서 뭐 오늘 주승용 최고위원이 기준과 과정을 좀 설명해 달라. 근데 이제 설명이 없이 넘어갔다든지 여러 가지 점에서 비노 쪽 의원들이 우려하는 게 아주 근거가 없다. 뭐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구성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그 구성하는 과정을 갖고 시비를 붙기보다는 정말 공정하게 심사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11월 13일까지 완료를 한다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이미 구성이 됐기 때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얘기는 문재인 대표의 밀어붙이기가 일단 통했다 이렇게. 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 교과서 전국 속에서 당 대표가 밀어붙이는데 네. 비노 세력이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문제로 다른 소리를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 대표로서는 굉장히 교과서 문제가 방패가 되는 셈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공천심사위원장이라든지 전략공천위원장 같은 중요한 자리들 인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일만 갖고 비노가 온 힘을 다해서 싸우기는 좀 적절치 못한. 조금 더 지켜볼 그렇습니다.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오픈 프라이머리 주장하던 그 비노 의원들이 실명을 처음에 밝히지 않으면서 이렇게 했던 게 좀 석연치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실 새누리당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개혁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름을 숨겨야 할 만큼 내부적으로 공감을 얻기가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양쪽에 다 좀 생각할 거를 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지금 19대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과 너무하다 이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에서는 뭐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에 대한 그런 질타들이 많고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도부에 대한 불만들이 또 많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섞여가지고 이런 다른 방향으로 개혁과
이렇게 보신과 이런 것들이 달리 비춰지는 걸 보면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판단할 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부분적으로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오픈 예. 프라이머리가 말 그대로 오픈 소사이어티, 오픈 폴리틱스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은 기득권하고 다 짬짬이가 돼서 주장이 되어지고 네. 그러기 때문에 네. 지금 이번 총선 때 적용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닌가. 저도 현실적으로 그런 지금-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짧게 이 문제는 좀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제 뭐 교과서 공방 속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친일 독재를 미화하려고 한다 이런 공격을 해왔는데 이 김무성 대표의 부친의 친일 의혹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와 교과서 문제가 막 이제 섞여서 이게 좀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또 김무성 대표는 지금 정면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그 필요한 대응인지 뭐 한 등등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떤 생각이신죠? 예. 일단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 흐름 속에서 한번 털고 가야겠다라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교과서 문제가 얘기가 나오니까 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아버님 문제 이렇게 하면서 했던 뭐 인터뷰까지 제시를 하면서 이 부분을 분리시키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해관계가 약간 달랐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 세부적인 거고요. 사실 친일이란 문제는 우리가 한번 털고 나가야 할 때가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교과서 문제도 민족문제연구소나 그 지나치게 한쪽으로 강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가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갈등으로 가지 않나. 예.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좀 직시하고 역사학계도 예. 그렇고 사회에서도 좀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제에 좀 털고 가자라고 하는 정면 대응이다. 기준을 좀 세우고 예. 저는 김무성 대표한테만 좀 포커스를 맞춰보면 이 이야기를 갖다 자꾸만 하면 할수록 김무성 대표한테는 불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우리 고 박사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제시대 때 민족주의를 표방했다가 38년, 40년 무렵에 예. 친일로 돌아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무렵에 특히 심했습니다. 네, 워낙 그렇죠. 상황이 어려워서. 예, 그렇죠. 뭐 암담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 지금 보면 김무성 대표의 부친도 아마 그런 궤적을 걸어가지 않았었나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 전에 공은 공이고 이 과는 과이기 때문에 예. 이 과 부분을 갖다가 가릴 수도 없고 공 부분을 갖다 이야기 안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이야기하는 게 맞고요. 김무성 대표로서는 이야기를 지금처럼 해서는 계속 하면 할수록 불리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면 돌파가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네. 이런 말씀.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